강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일화의 실패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 이건 국민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민하 대변인이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런 주장은 상당히 당위론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저희가 무슨 후보 교체론까지 나올 정도로 이것을 실제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절박함을 저는 한덕수 후보도 공유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메시지만 나오고 있는 것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대구에 선제적으로 내려가야 했던 것도 한덕수 후보고 어제 밤 끝까지 그 김문수 후보 집 앞을 지키는 것도 한덕수 후보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덕수 후보도 대구행 기차 탔다가 네. 돌렸다고.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가는 것처럼 그림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게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2022년에 사실 그때도 이준석 전 당대표가 두 번이나 소위 집을 나가는 그런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태들을 일단락시켰던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당시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었거든요. 당시 청년보좌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비판적인 피드백을 받고 네. 바로 의총장으로 향해서 소위 따봉절이라고 하죠.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는 그림을 연출함으로써 그 선거 과정의 그 감동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극적인 봉합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지도부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한덕수 후보가 정치인으로 대비해서 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기다리기만 하고 이렇게 내가 더 지지율이 높다라고 어필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든 이 여론조사가 됐건 뭐가 됐건 단일화 과정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이 절박감을 보여줘야만 국민들도 호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후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또 어떤 뭐 여러 의혹 제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혹시 그 이후에 후보께서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파면되신 후에는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그러한 판결을 존중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한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대통령도 과가 없는 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분은 그렇게 삿된 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파면 이후에 통화한 적 없고 계엄은 줄곧 반대해 왔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재형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덕수 뒤에 윤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지혜롭게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그 개인적인 측면, 개인의 본인을 이제 총리로 선임을 했고 이 어려운 상황을 같이 극복했는 그런 부분에 겪어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개인 성정에 비추어서 이것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장기 집권을 위한 그런 어떤 비상계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삿된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대신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탄핵에 있어서는 분명히 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 최초 이 문제가 됐을 때부터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그 비상계엄을 선언을 하려고 했을 때에 네. 그렇다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헌법에 비춰봤을 때 국무회의에 회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기다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 평가가 돼서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을 했을 때에 헌법재판소에도 기존에 나왔던 증거만으로는 12월 3일 날 있었던 비상계엄에 이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돕거나 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법적인 면죄부를 완전히 줬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 중도층에 있는 민심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쏠리는 것도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많은 지지를 하지만 그래도 헌법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그와 같은 비상계엄이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법조인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그거는 아니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여전히 행동으로 보였던 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도 껴안을 수 있고 중도층을 껴안아서 결국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의회, 행정부, 사법부,
언론, 나아가 노동계까지 다 아우르는 사실상 일당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분은 한덕수 나뿐이다라고 얘기하는 나름대로의 프레임을 지금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그 현재 적어도 비상계엄과 관련되는 그 스탠스는 합당하다. 다만 그러고 지금 계속 그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공격하고 있는 비상계엄 프레임,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 부분도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유효적절하게 그 부분은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예비 후보 물론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는 지금 조금 더디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 저녁 6시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합니다만 다른 빅텐트의 행보는 서두르고 있고 또 굉장히 분위기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총리와 만났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아니, 총리님. 아유,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안녕하셨습니까? 네네. 제가요. 남은 충고와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을 하겠다 하는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와 같다. 미친 정치의 끝판왕을 보면서 이러다가 국가가 괴물 국가로 변하겠다 하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악마의 계곡을 넘어서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개헌 연대를 구축해 개헌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제가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두 사람이 식사하고 나오는 모습 제가 직접 봤는데 예정됐던 시간이 1시 반 이제 백브리핑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훨씬 빨리 나왔어요. 한 1시 15분 정도.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두 사람이 너무 잘 맞았다. 따로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었다.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나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쓴 단어가 이제 괴물 국가. 조금 전에 최진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걸 하나로 지금 일극 체제로 가져갈 수 있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다면 뭐 그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를 표현하면서 이제 괴물국가라는 단어를 두 사람이 함께 썼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눈길을 좀 끌었었고 그리고 어쨌든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돼서 빨리 나왔다. 두 사람의 관계, 분위기, 어제 표정 아주 나쁘지 않았습니다. 신정현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제 개헌이라고 하는 큰 프레임을 두고서 두 분의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뭐 괴물국가, 일극 체제라고 하는 어떤 민주주의의 중요한 위협의 국면에서 그러한 발언들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인터넷 할 때 뭐 하나 딱 클릭하면은 엉뚱한 페이지로 넘어갈 때가 종종 있어요. 네. 개헌이라고 해서 클릭을 딱 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다시 윤석열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 한덕수 전 총리가 관훈 토론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꼼꼼히 잘 살펴보면요. 입법부에 대한 상당한 비판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충분히 그럴만했다라는 논조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아까 삿된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나쁜 분 아닙니다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이거든요.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개헌연대를 이야기하실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내란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이걸 내란 세력으로서의 자기의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비판, 성찰, 뼈를 골라내는 정도의 어떤 변화가 없이 손잡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관훈 토론회는 여전히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총리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했는데 그 과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해석 그리고 성찰과 반성 국민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정부의 마지막 맥을 잇겠다라는 선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말 그렇다면은 그리고 탄핵 정권의 총리였다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변화에 가까운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요. 저는 이 두 사람의 개헌 텐트 혹은 빅 텐트 가능할까? 이낙연 전 총리가 그런 내란 세력의 마지막 끝자락을 잡고 있는 듯한 한덕수 전 총리의 손을 잡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 박민영 제가 변호사님. 조금만 그- 첨언을 드리자면 한덕수 후보의 전반적인 논리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의 입법 폭거 때문에 느꼈을 고충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그런 것들을 비상계엄이란 방법론으로 풀어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정론에 가까운 입장을 펼친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변호사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지만 야당도 쌍방과실로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헌법재판소도 양비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양비론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한 건데 한덕수 후보는 그런 측면에서 개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문제 해결 방식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 시스템적인 개편에 대한 이낙연 전 총리와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만남도 성사됐다라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과거 잘못 그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라는 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 그리고 변화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개헌이다라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사진들이 공개가 됐는데 차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어떤 조언도 듣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된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될까? 지금 많이들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눈에 띄는 인물들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낙연, 그저께는 손학규 전 대표, 민주당 대표 만났었죠. 그리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선거에 굉장히 혁혁한 공들을 세웠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번에 만났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어떤 의미 있는 행보를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핵심 가치에 집중하라. 지금 한덕수 대통령 전 권한대행 및 지금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종인 후보와 단판을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와 단판을 지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무당층의 표를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가장 큰 지지층은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TK, PK로 전진을 해서 거기에서 표를 얻어오는 거기에 있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오는 그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한덕수 권한 대행의 측근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전략을 폈을 겁니다. 네. 한마디로 산토끼보다 집토끼 전략을 먼저 해야 되는데 물론 집토끼를 잡으려고 했더니만 그 김문수 후보님이 지금 당장 만나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부분은 일단 상수로 보고 본인의 어떤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구민주 야권을 이제 만나는 그런 전략은 어쩔 수 없다는 것들은 인정합니다만 핵심 가치에 어떻게 보면 집중해야 될 때다. 아까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어제 대구로 내려가야 될 사람은 쌍권이 아니고 한덕수다. 그러면은 지금 만나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대구 경북지사 부산, 울산 시장과 지사를 만나는 그런 상징적 활동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는 점에서 경선 운동을 조금 더 전략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